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김윤옥 여사의 다스 법인카드 사용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스의 임직원만 쓸 수 있어야 할 이 법인카드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발급됐다는 게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다스 사장을 지낸 김성우 씨가 검찰에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격리 업무를 받던 관계자도 매달 수백만 원씩 여성으로 보이는 사용자의 카드 내역을 확인했다고 JTBC에 말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14일 검찰 조사에서 다스는 본인의 것이 아니라 형의 것이라고 했던 이 전 대통령의 진술은 힘을 잃게 됩니다. 먼저 한민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스의 전 격리팀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 사용된 법인카드 내역서가 2007년쯤까지 배달됐다고 말했습니다. 주로 이제 강남에서 이제 다 쓰는 걸 한 2, 300, 1, 200 적겠을 때는 2007년인가 8년도 그때까지만 쓰고 모두 업무와 무관한 곳에 사용됐는데 주로 백화점 등에서 사용돼 사용한 인물이 여성일 것이라고 추측했다고 밝혔습니다. 쓰는 거 보면 식당, 아울렛, 쇼핑몰, 백화점 이런 데 썼으니까 아닌지 사모님인지 쓰는 것 같더라. 다스 전 총무차장 김모 씨는 더 구체적으로 증언합니다. 법인카드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사용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니가 서울에 영수증을 갖다가 법인카드 영수증을 한 묶음 지어서 F 용지를 F 치고 있더라고. 근데 이거는 왜 그거 이러니까 서울에 사모님이 쓰고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알았지.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해당 법인카드를 만든 건 자신이라고 털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990년대 중반쯤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법인카드를 만들어 건넸다는 겁니다. 검찰은 해당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주로 카드를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해외 면세점이나 아울렛 등에서 사용됐는데 해외에서 사용한 내역이 김 여사의 출입국 기록과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법인카드 사용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2007년에 중단됐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약 10년 동안 사용된 금액은 모두 4억여 원. 검찰은 또 이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도 추적 중입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윤옥 여사의 다스 법인카드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말했는데 검찰이 카드 사용 내역과 김 여사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형인 이상은 회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어서 김필준 기자입니다. 검찰은 14일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김윤옥 여사가 다스의 법인카드를 10년간 사용한 것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에 이 전 대통령은 전혀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법인카드의 해외 사용 내역과 김 여사의 출입국 기록 조회 내용을 차례로 이 전 대통령 앞에 내놨습니다. 두 기록이 일치하는 걸 확인한 이 전 대통령은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잘 모르는 일이라면서도 만약 법인카드를 썼다면 아마도 이상은 회장 측이 건네준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스 임직원이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김 여사가 사용한 것이 횡령 등의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형인 이 회장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김 여사를 검찰청사에 소환하진 않고 방문 조사 등 비공개 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다스가 형인 이상은 회장의 소유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드린 김윤옥 여사가 사용했다는 이 다스의 법인카드, 이에 대한 의혹을 푸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스튜디오에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 자, 당연히 그 법인카드는 그 회사 직원, 임직원만 쓸 수 있는 거고요. 또 평직원이 쓰는 카드, 간부가 쓰는 것, 또 임원이 쓰는 것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이 김윤옥 여사가 사용한 걸로 의심되는 법인카드는 어떤 겁니까? 저희가 당시 다스 관계자들을 취재해보니 당시 다스에는 법인카드, 발급된 법인카드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성우 전 사장과 또 권승우 전 전무,
경리팀과 총무팀, 여기에 서울 사모님으로 불리는 인물이 쓰는 것으로 5개 정도만 발급됐다는 건데요. 당시 부사장도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해서 총무팀이나 경리팀 카드를 빌렸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 사모님의 법인카드는 2007년 이 전 대통령의 다스와 관련된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용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방금 이야기했지만 김성우 사장, 권승호 전무, 경리팀, 총무팀, 여기에 서울 사모님 이렇게 5개밖에 법인카드가 발급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자 이상은 회장 있지 않습니까? 다스의 뭐 최대 주주고 또 공동대표였고 아직도 실소유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상은 회장조차도 법인카드가 발급되지 않았던 겁니까? 네, 이상은 회장은 물론이고요. 또 1987년 다스가 처음 생길 때부터 최대 주주였던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 역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당시 총무팀 직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재정 씨도 없었어요. 그래도 부사장 하면서도 없어가지고 내가 저녁마다 퇴근하면서 결제해주고 다녔는데. 예, 일반적인 회사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례적이군요. 자, 그런데 이제 앞서도 보셨던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이제 김 여사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게 맞다면은 아마 이상은 회장 측에서 줬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자신은 무관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이상은 회장이 자신도 쓰지 못하는 법인카드를 재수 씨인 김 여사에게 굳이 만들어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또 이상은 회장이 비단 법인카드를 떠나서 이 회사 내에 결정 권한이 전혀 없었고 사용할 수 있는 돈도 극히 제한됐었다는 복수의 다스 관계자들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400만 원인지 500만 원인지 며칠 전에 또 가갔는데 또 술라고 김성우 사장은 결제를 안 해줬어. 예, 어쨌든 뭐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은 법인카드 발급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내에서 여러 부문에서 실권을 행사했다.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다는 증언들은 뭐 계속 곳곳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막내딸 이모 씨가 위장 취업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출근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미국 비자 발급 용도로 허위 재직 증명서를 뗐다는 겁니다. 예. 또 최근 검찰이 파악한 이 다스의 350억 원대 비자금 역시 서울 인근에서 여러 개의 차명 계좌로 세탁돼서 이 전 대통령 측에게 현금 따발로 전달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검찰은 이상은 회장은 해당 비자금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짚어볼 만한 게 이 전 대통령이 이렇게 다스와 관련성을 부인하는 이유 역시 이제 뇌물죄 같은 이 혐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인정이 되는 순간 삼성이 대신 내준 그 다스 소송비 70억 원은 곧바로 뇌물이 됩니다. 예. 또 방금 말씀드렸던 350억 원 비자금 조성, 즉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과거 다스와 도곡동 땅 관련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부정을 했었던 만큼 이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검찰 내부의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이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둔 수사 보고서를 받은 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주말 사이 이런 상황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한 뒤에 이르면 모레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 심수미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은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입니다. 지금 북한에는 3명의 미국인이 억류돼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오늘 이들에 대한 석방 협상이 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양측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전방위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풀려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억류된 미국 시민들이 가능한 한 빨리 집에 돌아오는 것을 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이 뉴욕 채널을 통한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 협상이 얼마나 진척됐느냐는 JTBC 질문에 한 대답입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 시민의 복지와 안전이 국무부의 최우선 사항 중 하나라고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뉴욕 채널 접촉은 우리도 긴밀히 공유하고 협의하고 있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타결 여부는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최소한 김동철 목사 등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석방하는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발스트롬 스웨덴 외무장관도 북한 이용호 외무상과 이틀째 회담 뒤 훌륭하고 건설적인 회담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방미 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은 설리반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4월 남북, 5월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북한이 억류 미국인 3명을 석방할 경우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란 게 워싱턴 외교가의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4월 말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과 또 5월에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청와대가 이 기간 사이에 한미 또는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 한 달여간 아주 숨가쁜 국제 외교전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한반도에 과연 봄이 올지는 사실상 이 기간 이 릴레이 정상회담에 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이어서 개최될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런 해빙 무드와는 또 달리 관세 장벽과 한미 FTA 등 통상 문제는 여전히 양국 사이를 겉돌고 있습니다. 먼저 안익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말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은 5월 북미 정상회담의 예비회담 성격이 짙습니다. 이어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은 남북회담에서 북한의 패를 확인한 뒤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사전 미팅 성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비핵화 프로그램과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과의 수교와 평화협정 체결 등 체제 보장 조치를 단계마다 어떻게 배합할지가 핵심입니다. 한일 정상회담도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일본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일본 역시 납북자 문제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화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동북아시아에서 평화 안정에 중요한 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역할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2000년대 중반 육자회담 무대에서 한미가 아이디어를 낸 뒤 주변국을 설득해 북한을 비핵화 조치로 이끌고 가는 모양새와 유사합니다. 중국 역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 등 양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한반도 외교에 뛰어들 태세입니다. 양재츠 국무위원이 다음 주 방한을 하고 비슷한 시기에 상무위원급 특사가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북미 정상회담 직후 북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한미 FTA 개정을 위한 3차 협상이 끝났습니다. 미국이 부과하기로 한 철강 관세를 면제받느냐가 큰 현안이었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대표단은 다음 주까지 미국에 남아 총력전을 벌입니다. 유럽연합은 보복 관세를 매길 미국산 제품의 목록도 내놨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한미 양국은 오늘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틀간 진행한 FTA 3차 개정 협상을 마쳤습니다. 협상 대표단은 FTA 이슈에선 실질적인 논의에 진전을 거뒀다고 밝혔지만 23일 발효되는 미국의 수입산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는 우리 측 요청에 대한 협상에선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협상 대표단은 다음 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 남아 막판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간 공조가 얼마나 굳건한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철강 관세 면제 조처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에 맞서 유럽연합은 연평균 28억 유로, 우리 돈 3조 7천억 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미국산 제품에 매기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쌀, 옥수수 등 농산물부터 세탁기, 배터리 같은 공산품까지 보복 관세 대상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의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트럼프식 보호주의가 촉발한 무역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미국이 철강 관세를 매기겠다는 나라들의 면제 협상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이 다음 주말까지 계속 개별 국가들과 담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라 샌더스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협력 가능한 분야에서 협상 중이고 약간의 융통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명령은 오는 23일 효력이 생깁니다.
네, 중국에선 시진핑이 만장일치로 국가주석에 다시 선출되고 오른팔 왕치사는 부주석이 됐습니다. 시진핑 2기를 겨냥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과 인적 교류를 정상화시켰습니다. 미중 관계가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2970대 0. 만장일치로 국가주석과 군사위 주석이 재선출되자 시 주석이 고개 숙려 답례합니다. 지난해 당서기 재선출에 이어 명실상부 당, 군, 정 3권 장악을 마무리한 겁니다. 시진핑의 오랜 동지로 집권 1기 사정을 주도한 왕치사는 반대 한 표로 국가부주석에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시진핑 사상은 더하고 임기 제한은 뺀 수정헌법이 의장대와 단상에 오릅니다. 社会主义现代化强国努力奋斗.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신 지도자 반열에 오른 시진핑 취임일에 맞춰 대만 여행법에 서명했습니다. 대만 고위 공무원들이 미국 정부 관리를 만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올해 말까지 대만의 비공식 대사관 개소도 추진 중이라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관세에 이어 대만 카드를 꺼낸 미국과 중국의 충돌 양상이 격화할 조짐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면서도 사과 기자회견 리허설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왜곡이라고 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몇 명이냐는 질문에는 헛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이윤택 전 연희당 거리패 예술감독이 성폭력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마 요구를 받은 뒤 성추행을 당했다는 전 단원의 첫 폭로가 나온 지 한 달여 만입니다. 먼저 피해 당사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질문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피해자가 몇 명이냐는 질문엔 헛웃음을 짓기도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난달 공개 사과 기자회견을 미리 연습했다는 극단 내부 폭로에 대해선 왜곡이라며 설명을 덧붙입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준비 과정을 리허설이다, 연습이다 이렇게 왜곡되게 말한 것 같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99년부터 여성 연극단원들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이 씨를 출국 금지한 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고소인 16명의 피해 사실을 조사했습니다. 특히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도 2010년 생긴 상습죄 조항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예,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윤택 씨의 혐의는 1999년부터 단원 16명에 대해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 중인 이들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이 또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연희단 거리패 단원들이 외부에 알리려고도 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고도 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전 연희단 거리패 단원 A씨는 JTBC 취재진에 1998년쯤 한 여성 단원이 모 지역 언론에 이윤택 씨 성폭력을 제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사가 거꾸로 이 씨에게 연락해 단원이 제보해왔다고 알려줬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이후 연희단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밖에다 말해봐야 소용없다. 선생님이 언론은 꽉 잡고 있다며 겁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01년에는 남자 단원이었던 B씨가 이 씨의 성폭력 사실을 경찰청 홈페이지에 신고했습니다. 밀양연극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이 많다. 좀 수사를 해주기를 바란다. 이윤택이라는 분은 좀 굉장히 유명한 분이어서 조금 저희가 두렵다라는 얘기도 그때 썼던 것 같아요. 한 달 뒤 경찰은 전화를 걸어 성폭행은 친고죄이므로 당사자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사건을 진행할 수 없다며 피해자를 데려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수사는 시작도 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거꾸로 이제 전화라도 해서 이게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런 일이 생긴 적이 있느냐라고 전화로도 이렇게 조금 여쭤봤더라면 조금 경각심이 생겨서. JTBC 이호진입니다. 지난 14일 학생들의 SNS를 통해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한국외대 교수 A씨가 오늘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사망 사실이 알려지자 대학 측은 진행 중이던 조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상에 자리 잡은 성폭력과 또 미투 운동에 대한 2차 가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학교 차원에서 올바른 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학교의 성교육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남녀를 이분법으로 나누고만 있습니다. 이슈플러스 신진 기자입니다. 미투 운동으로 올바른 성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교육하지 않으면 내 아이도 저기 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사실은 해요.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을 바탕으로 한 교사용 수업 자료입니다. 수용하기 어려운 성적 요구에 대한 대처 방법이라며 거절의 기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절 의지를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주제를 바꾸거나 자리를 떠나라고 조언합니다. 중학교 지도서에서는 성적 의사결정의 책무성이 약할 때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피해자 유발론으로 갈 수 있는 상당히 후퇴된 성폭력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 좀 심각했고요. 일부 학교들은 가정통신문에서 성폭력 예방법을 다루며 남성과 여성을 각각 잠재적 가해자와 피해자로 규정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성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복적인 성교육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들은. 한두 시간 성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한다? 그런 건 정말 무의미하다고. 학교 성교육은 감수성이나 사회적 관계를 외면하고 생리학적 보건교육에만 치중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현재 문제되는 거는 그런 건강과 보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감수성의 문제인 거고 관계의 문제인 거고 입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부차화되는 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학부모들은 외부 성교육기관을 찾습니다. 교직을 이수하는 사범대학이라든지 교대에서 성교육이나 성평등 교육에 대한 이수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한계들이 있다라는 거죠. 교육부는 지난 13일 미투 운동을 계기로 학교의 성교육 시스템을 바꾸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창당한 지 한 달이 더 됐죠. 지지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고 합당으로 직원이 늘어 당 살림까지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반전을 위해 안철수, 유승민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출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류정아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은 한 달 전 영남과 호남, 보수와 진보의 결합을 내세우며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광역과 기초 지역에 바른미래당의 후보를 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 안팎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은 30명이지만 당직자 수는 200명이 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과 비슷한 수준인데 이들보다 국고 보조금이 적고 신생정당으로 당비 수입도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당직자들 사이에선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당 지지율도 고민입니다. 지지율이 한국당을 넘어선다는 여론조사가 통합의 원동력이 됐지만 현재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철수, 유승민 두 전 현직 대표가 지방선거에 동시 출격해 당 분위기를 바꿔놔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내일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당무에 복귀합니다.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바른미래당의 한 의원은 안철수, 유승민이 쌍끌이로 서울과 영남에서 뛰지 않으면 당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정의당이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전국위원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당의 협상 절차가 끝나면 국회는 4개의 원내 교섭단체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서울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택시가 멈춰선 덤프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부딪혀 승객 1명이 숨졌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엔 멧돼지가 나타나 50여 분 만에 잡혔습니다. 이성화 기자입니다. 택시 조수석 쪽이 찌그러지고 도로에 파편이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차량은 앞부분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분쯤 서울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택시가 영동대교 인근에 정차 중이던 덤프트럭을 들이받은 뒤 달리던 승용차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덤프트럭은 사고가 나기 전 타이어가 파손돼 정차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승객 1명이 숨지고 택시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새벽 5시 15분 강남구 역삼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택시가 부딪혀 미끄러지면서 가로수와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쳤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현관에 부딪히더니 소방대원을 향해 돌진합니다.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사람 뒤를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냥 왜 자전거 지나가는 속도 정도로 지나갔어요. 무서웠죠. 깜짝 놀랐죠. 오늘 오후 1시 15분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에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 소방당국이 출동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50여 분 만에 멧돼지를 마취총으로 제압한 뒤 사살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서울의 첫 경전철이죠. 우이 신설선이 오늘도 2시간 가까이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개통하고 7개월 만에 벌써 3번째 멈춰선 겁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서울의 첫 경전철인 우이 신설선의 내부 영상입니다. 열차가 북한산 보국문역에 도착했고 승객들이 탔지만 멈춰서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1분쯤 지나자 운행 중단 안내방송이 나왔고 결국 200명 가까운 승객들이 열차에서 내려야만 했습니다. 갑자기 비상 정차를 해가지고 뭐지 하다가 갑자기 내리라 해가지고 좀 많이 당황했어요. 원래 경전철 타면은 한 10분 안 갈 거리를 한 30분 정도 돌아가다 보니까. 서울시는 낮 12시쯤 솔샘역 신호장치에 이상이 생겨 12시 11분부터 1시간 42분간 전 구간의 운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개통된 후 우이 신설선이 멈춰선 건 이번이 벌써 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좀 불안한 것도 있기도 하고 근데 자꾸 이러다 보면은 그냥 버스 타고 밑에 또 다른 지하철역을 이용할 것 같아요. 사고 원인도 제각각입니다. 지난 5일엔 선로 전환기에 이물질이 끼어 40여 분간 전 구간 차량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25일엔 승객 40여 명이 30분 넘게 열차 안에 갇혔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잦은 고장과 운행 중단이 잇따르면서 열차 운영과 관리에 총체적 부실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조민진입니다. 네, 전통시장은 상가가 붙어 있어 불이 번질까 늘 우려스럽죠. 사물 인터넷 기술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화재 감지기가 불을 바로 신고하고 지능형 소화전은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를 못하도록 막습니다. 다 실제 도입되는 소방 장비들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서울 암사동에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가스불로 음식을 조리하는 상가마다 화재 예방을 위한 감지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화재 감지기입니다. 불이나 연기를 5초 이상 감지하면 인근 소방서에 곧장 신고가 들어갑니다. 점검하고 집에 돌아가긴 하지만 저기 문제가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저한테나 소방서로 바로 연락이 된다라도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어서 좋습니다. 소화전 앞에 차량 한 대가 불법 주차를 하려 하자 경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소화전 앞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국내 한 이동통신사가 개발한 지능형 소화전입니다. 소방본부와 연결돼 불법 주차한 차량은 없는지 또 소화전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겨울철 동파도 예방합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들 때문에 저희가 소방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요. 현장 활동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네, 패럴림픽이 막바지인 가운데 서울 대학로에선 이색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무용수가 함께 오릅니다.
이 무대에서 차이는 불편한 게 아니라 새로운 것임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휠체어에 앉은 무용수가 거대한 벽을 마주합니다. 장애는 그저 사회가 만든 장벽일 뿐 의자에 나란히 앉은 채 펼치는 동작에선 신체 조건의 차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호주의 이 무용가는 하반신을 못 쓰게 되면서 무용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비장애인 무용수도 또 다른 가능성을 경험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장애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새롭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7살 때 교통사고로 가슴 아래가 마비된 이 무용수는 휠체어와 한몸이 돼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구릅니다. 다리가 하나 없는 여성이 목발을 짚은 채 무대에 올랐고 남들보다 한쪽 팔이 짧은 무용수 또한 당당한 카리스마를 뽐냈습니다. Because I have a disability, but I'm still able-bodied. 장애인과 비장애인 무용수가 거울처럼 같은 동작을 선보인 무대. 여기엔 장애도 편견도 없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부부와 아이 2명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승합차에서 노숙 생활하던 이들이 히터를 켜고 잠들었는데 차의 배기구가 잡목들에 막혀서 참변을 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1978년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가 긴급조치 구호 위반으로 징역형을 산 이모 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구호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로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경기도 평택 오성면의 산란개 농가에서 분양받은 양주의 농장과 여주의 양계장에서 AI 바이러스가 또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24시간 동안 경기도 내 가축과 축산 차량에는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항공업계가 다음 달 국제선 유류 할증료를 최고 66,100원에서 45,100원으로 2만 원 넘게 내립니다.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7개월 만에 인하한 건데 국내선 유류 할증료는 다음 달에도 4,400원으로 이번 달과 같습니다. 예, 토요일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지연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MB와 선긋기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뭐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MB와 선긋기를 하는 측근들 많은데 특히 누구 이야기입니까? 옆에 나와 있듯이 자유한국당 얘긴데요. 예. 제가 자유한국당 공식 논평을 찾아봤더니 이른바 MB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에도 이 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논평이 많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된 시점이라고 하면 뭐 언제로 볼 수 있을까요? 국정원 특활비 얘기 나오면서 이제 측근들이 본격적으로 소환되기 시작한 그 시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논평이 나온 시점을 한번 따져볼 텐데요. 지난 1월 17일 날 이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멈추라며 직접 기자회견을 했었죠. 예. 그날 한국당이 이 같은 논평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논평을 냈는데요. 모두 정치 보복 메시지를 담은 논평이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2월에는 논평이 한 차례 나왔고요. 이름을 언급한. 그리고 MB가 소환됐던 지난 14일 날 논평을 낸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달에 한 건 정도 상당히 이제 드문드문 논평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소환 당일 그 논평했다는 그 시점 이후로는 더 이상은 없었던 겁니까? 네,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구속되느냐 마느냐 상당히 중요한 순간이라 어찌 보면은 뭐 정치권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좀 멀리하는 느낌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은 표면적으로는 이 전 대통령이 더 이상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들었지만요. 예. 실제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엄호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실익이 없다. 자, 그렇다 그러면 지방선거 앞두고 뭐 이런 부분 국민 여론 의식한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네, 여론을 살펴볼 만한 몇 가지 단서가 있었는데요.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전후 2박 3일간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지지자가 거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 지지자가 골목을 메웠던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때와는
비교된다는 뉴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예. 이런 썰렁한 장면이 하나의 메시지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여론조사는 어떻습니까? 여론조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우호적이지는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실시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살펴볼 텐데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엄정한 사법 처벌해야 된다는 의견이 79.5%, 약 80% 가까이 집계가 됐고요. 예. 이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해줘야 된다는 의견은 15.3%에 그쳤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과거 이제 친이계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친이계 의원들이 또 이런 중요한 순간순간들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응원하는 메시지 내놓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전 대통령 검찰 소환 당일날 몇몇 의원들이 자택 앞에 찾기도 했는데요. 권선동 의원을 비롯해서 주호영, 김영우 의원 등이 자택을 찾았지만 추가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패럴림픽의 응원을입니다. 예, 태극기가 꽂힌 배낭을 맨 여성분의 사진이군요. 네, 아시는 것처럼 김정숙 여사의 뒷모습인데요. 예. 이 청와대가 지난 15일 날 공개한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찾은 김정숙 여사의 모습입니다. 이 태극기를 배낭에 넣은 채 응원하러 가는 모습인데 김정숙 여사는 이 9일 개막한 패럴림픽에 12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 방문했습니다. 아, 하루 빼고요? 네, 예. 그래서 오늘도 방문했는데요. 오늘 아이스하키 관람을 하면서 이 태극기를 든 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동계올림픽 자체에 비해서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이 좀 적다 보니까 저런 사진들 또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도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이 적다 뭐 이런 비판 성명도 내고 그런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이 패럴림픽 개막식 당일날 이 비판 성명을 냈었었는데요. 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이 경기 중계 편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비판 성명을 낸 바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막상 당 대표로서는 유일하게 홍준표 대표만이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난 15일 날 한국당 홍 대표가 이 경기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아, 예. 이 내용은 뭐 저희가 예전에 박성태 기자가 이제 비하인드 뉴스에서 다룬 적도 있었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패럴림픽이 내일이면 폐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정을 확인해 보니까 당 대표로 이 폐회식에 참석하는 당 대표는 민주당과 정의당 뿐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공식 계획 상으로 이제 확인을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공식 계획이니까 뭐 일정을 바꿔서 당 대표가 참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다른 인사가 갈 수도 있겠죠. 한번 또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다가 밤부터 서쪽 지방과 제주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모레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예,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